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에 겨울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다는 뉴스 속보도 오늘 아침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에 대해서 그냥 연구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다라고 뭔가 말투를 바꿨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고 합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사실은 항공사별이 경쟁할 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좀 내려가고 좋은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큰 독과점 무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친다. 적자난에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게 주기로 정부가 결정을 한 건데요. 정부는 양대 항공사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더 정확히 말하면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플러스 대한항공 합쳐서 세계 7위 항공사 거대 공룡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될 방침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항공산업 어렵다고 하는데 두 덩치 큰 항공사 합쳤다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아시아나에 있는 내 마일리지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대한항공이랑 합쳐지면 마일리지 소멸되는 건 아닌지, 저가 항공사들은 또 어떤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셔서 궁금한 점들 요목조목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선거가 5개월 남았는데 서울시장이 지금 없잖아요. 권한대행이, 시장대행이 광화문 광장 공사 고를 외쳐서 논란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참 말도 많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광화문 광장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수신 장군은 어디에 모시는 둥 시민사회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사실 고 박원순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잠시 보류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권한대행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때 당시 충돌하기도 했었는데 왜 그런 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광화문 광장을 서울시 권한대행, 시장이 없는 서울시는 보궐선거 코앞에 두고 바꾸려 하는가? 잠시 후에 얘기 나누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밝혔던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다른 말로는 비밀번호 자백법,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역발상이다라는 비판이 각종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거 과하다, 그 공감이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비번 자백법과 관련돼서는 그거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도 뭔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연구하겠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잠시 후에 들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여당은 뒤집고 야당은 안 맞고 14년 표의 골모가 된 영남권 신공항이 또 제자리다. 자, 이미 10년 동안 정부를 바꿔가면서 논란이 있었죠. 결국은 가덕도에 짓느냐 대구에 짓느냐 아니다. 김해 신공항을 좀 더 확장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 프랑스 전문가까지 모셔와서 결정을 했는데 여당이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이 맞다라고 이른바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백지화 뒤집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거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부의 설명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민간 우주여행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스페이스X가 이렇게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앞서서 사람 태워보내서 스페이스X가 한번 보내긴 했었는데 그건 시험 발사였고요. 이렇게 4명의 우주인을 공식적으로 우주로 보낸 것은 공식 기록 레코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나온 일론 머스크는 이 중요한 행사에 불참했다고 하는군요. 잠시 후에 코로나 소식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전문가로 모신 경제평론가 정철진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이비자, 민주당의 홍보 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7위 대한항공 플러스 아시아나항공은 전 세계 항공산업 중에 7위에 랭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져볼 게 많습니다. 잠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재정비. 서울시장도 없는데 서울시장의 역점 산업이었던 사업이었던 광화문 광장 재정비를 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려 하는 걸까요?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데 그 속내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1.5 코로나가 계속 며칠째 200명을 넘겨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두 가지 비행과 관련된 소식을 톱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비행과 관련 소식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진다는 소식. 두 번째는 김해 신공항 카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행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치가 경제를 덮었을 때라고 뽑아봤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행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품게 됐다. 그런데 정부도 고육주책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의 경영과 관련돼서 특히 한진 일가에 사회적 무리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한진 일가에게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까지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는데 경제적 측면,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이 아니면 인수할 사람이 적절치 않다라는 정부의 고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쳐야 된다라는 방법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는 한진칼에 산업은행 자금 8천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진칼이 한진 일가가 이 경영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의 공적 자금 8천억 원이 혹여 누구의 편을 드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와 논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대한항공도 2조 5천억 원 유상증자를 하게 됐고 합병된 자산 40조 원 엄청난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되고 세계 7위의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7위의 국적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박수 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항공산업이 이렇게 거대한 공룡으로 가도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대한항공을 믿고서 우리가 몰아줘도 되느냐, 독과점을 줘도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지만 수송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저희 가족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논란을 의식하는 듯 조원태 회장도 저희 가족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아시아나 합병 인수를 공식화했는데 자, 오늘 정철진 평론가님 이 문제 원포인트 전문가로 오늘 나오셨잖아요. 일단 궁금한 게 부채도 상당할 것 같고 무엇보다 두 항공을 합치면 국내에서 점유율이 62.5%다. 이 정도면 거의 독과점 아닙니까? 이래도 네,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저비용 항공사까지 합치면은 63%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63%를 한 항공사가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반독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이번 인수합병에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근데 이런 사례에서 통과시켰던 사례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가장 최근에가 제주항공과 이스타 같은 것도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빅딜,
현대차, 기아차였을 때 그거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합병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당시에 공정위의 논리는 인수하게 되는 그 회사가 이미 이제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아나가 가치를 상실했느냐라는 판단으로 공정위가 반독점을 통과시킨다면 실은 어떤 공격을 받게 되느냐? 그럼 채권단은 가치를 다 상실한 회사에게 거의 3조 5천억 이상을 그동안 쏟아 부었느냐는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도 세간에서는 당국이 결정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통과시켜 줄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어떤 명분, 어떤 논리로 이번 합병을 승인할까가 관건일 것 같아요. 사는이 무려 8천억 원을 이번 인수합병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진 일가가 그간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네. 한진 일가 내에서도 이 경영권 싸움이 지금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적 자금 8천억 원이 이거 뭐 누구 편에 서는 건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기자들도 그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방식이 약간 어렵지만 또 쉽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의 유상증자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있고 대한항공의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유상증자라는 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리는 대신 이제 주식을 더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채권단은 대한항공에다가 바로 이 8천억을 투입한 게 아니라 한진칼에다가 먼저 3자 배정 유상 방식으로 8천억을 넣습니다. 한진 쪽에다가. 예, 한진칼에다가요. 예. 한진칼은 지주회사죠. 그런 다음에 대한항공이 다음에 2조 5천억 또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한진칼이 바로 이 채권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또 들어가게 되는 약간의 쿠션을 돌리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느냐?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진그룹 그 정점에 있는 한진칼은 조은태 회장과 반조은태 회장 연합이라고 하죠. 조현아 씨, KGCI의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한항공으로 채권단이 안 들어가고 한진칼로 들어감으로써 약 10%의 지분을 산업은행 채권단이 갖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지분은 당연히 조은태 회장 편에 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조은태 회장은 어쨌든 요번을 통해서 확실한 경영권 안정을 차지하게 되니까 특혜 시비도 나오는 것이고 왜 굳이 한진칼에 들어갔느냐. 바로 대한항공에 들어가지라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채권단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현재 한진칼이 지주회사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대한항공의 주식수를 늘리게 되면 한진칼이 그 지분을 2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진칼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특히 이제 KGCI를 비롯한 반조은태 회장 연합 측에서는 특혜 시비에 대한 논란들이 나오고 있죠. 더 단순해보면, 이재명 기자, 더 단순해보면 이런 논란도 제기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정부의 밀어주기, 우리에게 잘 보이면 독과점 시장을 허용해주는 대신 경영권도 보장해줄게 라는 식으로 자칫 비춰지진 않을까 하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들에도 꽤 많던데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좋게 보면 조은태 회장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지분이 더 확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대한항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입김 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특히나 이제 채권단에서는 앞으로 계속 경영 평가를 해서 조은태 회장도 계속 경영을 맡길지 안 맡길지 나중에 판단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적항공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그 국제항공사 자체가 정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내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거 소멸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한 절반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 정철진 연구가에게 평론가에게 여쭤볼 텐데요.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1. 항공권 가격이 네. 사실은 경쟁사가 많아야 다운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저비용 항공까지 다 합쳐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기에 대해서 당국은 급격한 인상은 없다. 그 운임 결정에는 이제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큰 틀,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거 한 몇 년 전입니다. 울란바토르 노선 있지 않았었습니까? 혼자 노선을 운행했을 때는 가격이 되게 비싸던데 아시아나 들어오면서 두 개 됐을 때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을 통한 운임 하락이라는 거, 경쟁이 없을 때는 실은 가격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할 그럴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자꾸 너무 제가 지엽적인 걸 궁금해서 네. 마일리지. 네. 실은 이제 어제 막 방송하고 브리핑할 때 우리가 막 제3자 유상배죠, 뭐 한직화 이런 얘기 하는데 실은 뭐 국민들, 독자들의 대다수 질문은 마일리지가 이거 거의 한 중요해요. 90%를 차지했습니다. 예. 통합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있게 그래요? 되는데 중요한 건 통합 비율인 것 같아요. 네. 현재 이제 마일리지를 통해서 비행기 티켓을 사기도 하지만 다수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요즘은 이제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맞아요. 전환을 하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사별로 보면 최근에 아시아나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를 전환함에 있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더 높게 쳐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1대1 통합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화가 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게 그 비율을 뭐 옛날에 뭐 삼성무선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만들듯이 그 비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 논쟁적일 거로 보이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저비용 항공사들 있잖아요. 네. 특히 아시아나가 갖고 있었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제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뭐 진에어 네. 등의 저비용 항공사들 합쳐집니까? 그렇습니다. 에어 부산, 뭐 에어 서울, 진에어 다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하나로? 되겠고요. 예, 다 거의 예. 하나로. 아마 저비용 항공사의 브랜드가 하나 또 나오게 되겠죠. 대한항공, 아시아나처럼 그렇게 되면서 거의 이제 63%의 시장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런 항공사가 나옵니다. 아니 저희들 뭐 제주 갈 때나 부산 갈 때 사실은 이 저비용 항공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 서울, 에어 부산, 진에어, 뭐 이스탄공 이 중에 딱 봤다가 최저가 이거를 딱 사긴 했는데 이 중에서 세 개가 지금 합쳐지면 이런 거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정부가 한 4년 전, 5년 전 막 중국 관광객들 유커들 들어오고 이럴 때는 이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저비용 항공사를 막 다 허용해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커 끊기고 코로나19 오니까 실은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 조정이 저비용 항공사는 필요했던 찰나에 엄밀히 말하면 이번 채권단도 채권단이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어떤 책무를 대한항공에게 떠넘겼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저비용 항공사에도 구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우리 정철진 평론가 모시고 원포인트 전문가로 궁금한 사항 짚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비행과 관련된 두 가지 소식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정치와 경제의 그 중간쯤에 있는 비행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영남권에 공항을 두고 대구에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가덕도에 만들어야 된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역대 정부에서도 고민이 있었고 프랑스의 전문가들을 불러와서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난 결론은 김해 신공항을 더욱더 확장하는 게 제일 낫다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김해공항 안이 백지화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3위 가덕도 띄우기. 4년 만에 뒤집힌 김해 신공항 안이 되는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구 결과 압도적 1위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최종 결론이 됐습니다. 당시 가덕도 안은 3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매립으로 건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객과 효율을 경제성을 따졌을 때 가덕도는 3등 정도였다는 거죠. 특히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 때 드는 예산이 10조 7,578억 원. 하지만 이미 있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에는 4조 1,700억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으로 과거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렸고 이미 예산 1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된 문제라 이걸 뒤집고 백지화한다면 100억의 예산이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최진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안전, 환경, 소음 등의 이유로 100억의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로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가덕도 안은 3등이고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이 1등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과 들어보시죠.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Gimai extension is ranking first in any scenario. Then ADPI recommends this site for the location of the future Yeongnam International Airport. 자,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정부 여권이 이 김해공항 안을 백지화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아마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내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사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 가덕도 신공항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한 상태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슈를 띄우면서 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수차례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뭐 부산 선거용이다? 사실상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아니었다면 이 같은 이슈가 지금 시점에서 촉발됐겠는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차례 여러 고성과 욕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한번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국토부 차관 들어오라고 해 라고 얘기하면서 XX 등에 대한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됐던 이야기가 바로 가덕도 신공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토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관련된 이 용역의 타당성 검증 예산 10억 원을 삭감했던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실 이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를 결론 졌던 게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이었고 그 전부터 논란은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2017년도에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김해 신공항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미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채 1년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집권 말기에 가서 이 같은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 내용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과연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이 같은 결론을 일사천리로 정부가 이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들에 대한 비판 피해갈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건데 또 여당을 대표해서 박수현 전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이미 들어간 국가의 비용 예산 100억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또 박근혜 정부가 프랑스 전문가들까지 해서 객관적으로 나름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부산 선거를 앞두고 뒤집느냐. 야당에서는 이거 부산 선거용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김병민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부산 지역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또 야당 아닙니까? 부산 지역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것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의 선거 때 아마 이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이제 뭐 입지들이 보면 장단점들이 다 있고 뭐 그 논란들이 있었는데 2016년에 전 정부의 결정을 현 정부에서 뒤집는다는 비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투자된 100억 원 정도의 용역비나 뭐 이런 것들을 허공에 날린다, 낭비한다라는 뭐 비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설사 그런 비판을 듣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국가는 정부는 과감하게 또 결정을 하는 것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그러한 것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지고 합의가 되느냐라는 자신을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병민 의원 말씀하신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에피소드나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서 뭐 정치권이 여당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국토부가 따를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17일 오늘 발표하게 되는 그 총리실의 이제 검증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그래야 국토부는 그걸 명분 가지고 따를 수 있지 그것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절차상의 문제가 즉 본질적인 반대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부산시장의 공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결론을 고육지책 같은 그런 결론을 아마 낼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도 있을 거다. 아마 발표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의 말씀은 이건 절대 선거용이 아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야당 의원들 반대한다는 소리 없다라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역시 관건은 논쟁은 이거 선거용이냐 아니냐에 있을 것 같습니다. 6일 김현미 장관과 여당 의원 간의 질의응답도 지금 논란인데요. 들어보시죠.
다시 증액 요청을 합니다. 국토부로서는 사업을 해왔던 이런 하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따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네, 장관님 말씀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 의원님 그건 여론으로 하는 게 그리고 아니고요. 국토부는 2030 절차를 생략하고 가라 이거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우리 부로서는 어렵습니다. 절차도 없이 국토부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못하지요.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민 기자. 11일 전에 김민미 장관은 가덕도 쪽으로 여론이 기두고 있다라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니 우리 국토부는 못한다. 절차가 있는 거다. 라고 지금 항변을 했는데 자,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조금 전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어쨌든 오늘 그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를 보는 그런 절차를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 오늘 설령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그럼 바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거냐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입지가 어디가 있는데 과연 어디 입지가 좋은지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김현미 장관 내지 국토부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죠. 거의 뭐 10년 이상 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거고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시 대선 공약으로 계승을 해서 당시 2011년도에 이미 첫 번째 용역 결과에서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이나 전부 다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걸 다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다시 또 대선 공약을 걸어서 또다시 이제 2016년도에 2차 용역 검사를 했는데 당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프랑스 전문 업체에서 와서 1년간 검증한 끝에 그때도 가덕도 밀양 전부 다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해신공항을 확장하기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계속 추진해 왔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국토부에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도에 이제 확장하는 최종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던 건데 그게 다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전부 다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광역 단체장을 차지하면서 다시 김해신공항을 이제 무산시키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 합의를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뭐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모두가 선거에 계속 활용해 왔던 거죠. 그것이 한 10년 이상을 선거를 활용해 왔고 전 이게 2020년 대선 때 다시 또 나올 거다. 결국은 전 이걸 오히려 잘못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는 결국 가덕도가 지금까지 사전 변경이 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경제성 없던 게 경제 생길 일은 만무한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이라는 게 경제성만 놓고 무조건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정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마다 이걸 활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 주민 갈등만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두 가지 비행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 일단 물러선 추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른바 법적으로 논란이 참 많았던 그러나 추 장관이 의지를 갖고 밝혔었던 비밀번호 자백법. 비밀번호를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라는 추 장관 발언 이후 일파만파 논란이 퍼졌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이번 발언은 좀 과했다라는 비판의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박광계 의원도 그랬고요. 젊은 박성민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신중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그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박성민 최고까지도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민변, 서울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모두 다 일제히 비판. 사과하라, 침해한다, 철회하라, 위헌이다.
이런 비판들이 일자 추 장관이 어제 뉘앙스를 조금 바꿨습니다. 앞섰던 발언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은 이 법안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연구 단계라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럼 아직 법안을 낼지 말지는 아직 그런 거는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추 장관이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 연구 단계라는 필요성을 말한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모셨는데 두 가지 궁금합니다. 추 장관이 그때 강력하게 말했었던 게 이제는 연구 단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취지로 말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희 기억에는 한동훈도 나왔었고 뭐 영국 사례도 나왔었고 정말로 그게 연구 단계의 발언이었는지 두 번째 정말로 연구 단계에 아직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법무부 장관이 왜 그렇게 설익은 발언을 국회에서 얘기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이제 저런 언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 그러니까 정치인도 굉장히 변신을 많이 하죠. 뭐 특히 최근에 이제 대권 주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자기가 주장을 강력히 해놓고 이건 단순 의견에 불과하다. 그 의견과 주장의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지시를 했을 때 내용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한동훈 피의자 같은 사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영국의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연구 과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어떤 설익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감정에 몰입이 돼가지고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법을 제정을 하고 지시를 한다랄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인권과 관련된 문제랄지 헌법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는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법을 제정하려면 엄청난 연구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론도 보고 공론화까지 거쳐서 제정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취지로 말을 던졌다가 안 되니까 연구과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그 다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N번방과 같은 또는 이제 사이버 일반 테레범에 대한 것이다. 근데 N번방의 테레범과 한동훈 검사장으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정말 설익은 상태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감정에 휘둘려서 이러한 지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봤는데 자 김병민 박사님 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추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내가 이게 옳다라는 소신은 지금 버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발언이었다. 철회하겠다가 아니라 그건 맞는데 연구한 단계의 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한 거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의 추미애 장관의 발언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 부분 뒤로 물러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야당 의원이 질문하는 도중에 질문을 끊거나 하는 건 다반사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불리하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모습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거든요. 이 문제도 아마 추미애 장관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쭉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 장관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본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응을 봤는데 젊은 20대 최고위원도 나서서 기본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됐고 또 지금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앞다퉈서 추미애 장관의 저 같은 발언에 대한 이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박수치는 목소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저런 방식으로 당과 상의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좌충우돌 본인만의 독자적인 정치 개인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길목 속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자 동아일보 신문을 쭉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의 신희진 전 국회의원의 그 인터뷰가 쭉 한 면에 실렸더라고요. 거기서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은 윤석열 총장 계속 때리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조두순 이제 출소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보고 있건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부가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왜 추미애 장관이 보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도 집권 여당이 바라보는 야당은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집권 여당이 바라볼 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과연 저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저는 이쯤 되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의 상당한 또 지지층들은 우리가 추미애다라며 추 장관에게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거취 논란에 우리가 추미애다 해시태그. 어제 유튜브 생중계된 민주당 최고위 채팅창에서 추 장관 응원 물결이 일었다는 거죠. 해시태그 우리가 추미애다. 해시태그 추미애 힘내세요.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지켜야 한다. 내부 총질 정성호 위원장은 탈당시켜라 라고 특히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고 훈수를 넣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어제 일었고요. 우리가 추미애다. 마치 지난 조국 전 장관 국면 때 내가 조국이다라는 응원의 물결과 비슷한 양상이 추 장관을 향해서 어제 민주당 최고위 채팅창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민주당의 이 주된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추미애다 쪽입니까? 아니면 청년 최고위의 주장대로 과했다 쪽입니까? 질문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그렇게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정당이고 특히 뭐 진보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역동성, 다양성들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대개 이제 저런 이제 해시태그가 달려서 뭐 저런 아주 열렬한 뭐 지지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견 표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친문 지지자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사명, 국민의 명령을 자기 혼자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그 열망이, 책임감이 이제 강하다. 또 정치인 추미애로 보면 그 검찰개혁을 완수했다 소리를 들어야 무슨 다른 정치적 향후 행보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자기는 힘을 다한다 생각하고 소위 윤석열 총장 사단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장관이 보기에 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의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것이 한동훈 그 비밀번호일 겁니다. 특히 검사장 정도 된 고위 검찰 간부가 그 수사에 스스로 협조하지는 않고 그것을 가서 그 장고가 안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죠.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추 장관님께서 지금 박범계 의원이나 박성민 최고위원이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공익적 가치와 어떤 개인의 권익이라는 것이 충돌할 때도 사실은 그 개인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 가치를 가져온 정당이고 그 당을 대표로 하셨는데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천천히 잘 들여다보시고 바늘 귀에 실을 잘 꿰서 그렇게 바느질을 해야 튼튼하게 잘 예쁘게 바느질이 될 거다. 검찰개혁 완수는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추 장관이 제대로 잘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은 앞선 국회에서 발언해서 윤 총장이 이른바 특활비를 서울중앙지검에게 잘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실과 다른 발언이어서 굉장히 추 장관의 발언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쌈짓돈이 50억에 달한다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84억이 아마 특활비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직업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우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보고를 자세히 안 해서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인사 사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사위에 단정하지는 마시고요. 아직까지 뭐 내용을 모르니까 예산, 인사 이것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맞아요. 사안인 거죠. 이미 국민이 쌈짓돈처럼 쓰는 그런 특활비를 용납하지. 법무부가 내년도 특활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나 어떤 그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주머니돈처럼 쓰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태를 밝혀주고 그 전제 아래에 잠깐만요. 그거를 자꾸만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주머니돈으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총장의 쌈짓돈 자의적으로 썼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추 장관은 보고받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장제원 의원의 지적대로 계속해서 재차 쌈짓돈, 주머니돈, 자의적이라는 단어를 활용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논란인데요. 앞선 추 장관의 발언 중에 사실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또 섣불리 했다가 비판을 받았던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장이 내려보내야 되는 그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특활비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죠. 아니 그 확인도 안 된 걸 안 내려간다고 단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궁금한 게 왜 자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께서는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되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활비 문제만 하더라도 처음 문제가 촉발됐던 게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이 어쨌든 수사를 가장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안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아닌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검의 특활비가 윤석열 총장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 그래서 실제 여야 의원들이 이제 현장 방문을 해서 검증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물론 특활비 자체가 어쨌든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쓴 거기 때문에 대검의 자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 지금 여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또한 여야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사실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른다.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는 분명한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근거가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윤석열 총장이 주머니돈처럼 특활비가 세금을 쓰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죠. 뭐 특활비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라임 사건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라임 사건을 왜곡하고 뭐 개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근거는 없죠. 오히려 근거를 찾으라면서 감찰을 좀 요구한 상태인 거죠. 뿐이 아니라 뭐 한동 검사장만 하더라도 뭐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증거가 차고 넘친다 했지만 아직까지 기소를 못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는 그런 주장하려면 어쨌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많은 국민 그리고 야당의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건삼 변호사님, 추 장관님이 검찰개혁의 외로운 길을 홀로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특활비 들여다볼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자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여당에서 엄청나게 엄호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의원이긴 하지만. 근데 추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팩트를 알고 사실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아까 우리 이재명 기자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약간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특활비 이야기만 나오면 주머니돈, 쌈짓돈, 자의적. 질문만 하면 주머니돈, 쌈짓돈, 자의적.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그 검사 비리와 관련해서 김보원 전 모빌리티 사장이잖아요. 그 검사 비리와 관련해서 청담동의 술집에서 대접을 받았다. 그걸 굉장히 확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 수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술집에 같이 간 것도 확인이 안 되고 일자까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마치 검사가 술집 가서 비리를 저지르고 그 라임과 관련된 수사에 마치 투입된 것처럼 그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또 검언유착이라고 소위 말하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거의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을 했다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정의와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국가적인 특히 법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 팩트로 확인하고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좀 나와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국회에 나와서든지 SNS를 통해서 좀 언행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내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주머니돈 쌈짓돈이 되는 거라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돈도 조국 전 장관 박상기 전 장관의 주머니돈 쌈짓돈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어떤 돈의 쓰임새가 있어요. 근데 그 쓰임새를 밝히지 않으면 다 쌈짓돈 주머니돈 된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법무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활비의 특성이 뭐 수사 안전이랄지, 수사의 보안이랄지, 기밀 유지랄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어떤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외부는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모든 특활비 그거 뭐 어느 직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모든 특활비는 결국 주머니돈 쌈짓돈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존치할 필요가 없어요. 법무부에 내려보내는 검찰에 내려보는 특활비 다 없애야죠. 공공기관 특활비 전부 다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아니면 현실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자꾸 해갖고 주머니 쌈짓돈을 몰아가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님, 지금 여러분께서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왜 쌈짓돈이냐 하고 추 장관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얘기를 하느냐라는 지적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저는 처음에 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시길래 틀림없이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 장관을 믿었어요. 실제로. 예. 믿고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드러나서 윤석열 총장이 꼼짝없이 정말로 여론에 밀려서 검찰 개혁에 순응하기를 스스로 하기를 저는 그렇게 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말 중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고 싶으세요.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데 그 본질은 어디 가고 몸통은 어디 가고 자꾸 뭐 특활비 논란 요 곁가지들을 자꾸 건드려서 그것도 증명도 안 되니까 이런 것들만 자꾸 보이지 이 본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는 전략이 너무 급하다. 그리고 너무 지엽적이다. 이런 비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내 명령을 본인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렇게 막 지적하고 싶은 거 있어도 그것이 이 몸통을 흔들지 안 흔들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이런 걸 가지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추 장관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차제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써보셨는지 모르지만 특활비를 써본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청와대 계실 때. 그런데 사실 특활비가 어떤 월급의 보조 수단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건 맞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 장관께서 그 윤석열 총장이 이걸 잘 썼냐 못 썼냐 보다도 기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법무부라도 검찰 우선 특활비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자. 저를 빨리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이 주제를 끌고 가지 계속 저거 가지고 공방을 하면 본인이 지금 불리한 형국에 돼 있고요. 특활비는 어차피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되질 않아요. 현장 검증 간다고 하는데 보일 리가 없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자기가 장관이 된 다음에 특활비를 특정 업무 경비로 그거는 대부분의 영수증을
증빙을 하거나 가급적 이러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돌려 썼다는 걸 본인은. 자기는 깨끗하게 잘했으니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빨리 장관께서 장관답게 그 방향을 틀면 예. 본인에게도 유리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추 장관이 쌈짓돈의 근거를 제시하면 그때 추 장관의 근거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풀 시간인데 오늘 어떤 분들이 하풀에 선정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논란이 많았던 지난해에 서울시의 이 광화문 광장을 서울시가 대폭 바꾸겠다라는 광화문 광장 개정 사업, 정비 사업이 지금 논란입니다. 보궐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서울시장 공석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이걸 강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 가운데 야당의 의원도 이 전세 난민의 신세에 처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비혼모의 길을 택한 방송인 사유리 씨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시 광장과 관련돼서 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이걸 역점 사업으로 뒀던 서울시장이 작고를 하고 새로운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권한대행의 서울시가 왜 무리하게 강행을 할까라는 궁금증과 관련돼서 권한대행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광화문 광장의 미래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서울 도심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이 회색을 벗고 녹색의 생태문명 거점 공간으로 변모하고 그 변화를 시작으로 전면 보행 광장을 시민품으로 돌려드리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해에 시민단체들도 반발을 했고 시민들 사이에서 워낙 찬반 논란이 거세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을 때도 이 사업은 유보하기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대행은 언제 이걸 시민의 합의를 이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논란인 거죠.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5개월 후면은 선거하는데 차기 시장이 오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냐. 하시더라도 충분한 시민 소통을 거치고 차기 시장이 선출되면 그때 논의하면 예산 낭비할 일도 없고. 자, 제 기억에는 이재문 기자, 지난해 당시에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도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박 시장이 하겠다? 정부는 안 된다? 시민단체들 논란? 박 시장이 일단 유보했던 사업. 그게 현재 스코어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왜 서울시 권한대행은 이거 밀어붙인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원순 시장이 처음 광화문 광장 재구조를 얘기했던 건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재선을 하고 나서 이제 16년도에 광화문 광장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광화문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양쪽에 6차로씩 있고 가운데 이제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세종문화회관까지 확장하겠다. 그래서 이 남은 6차로만을 반반씩 해서 이제 왕복차로를 하고 이제 이 세종문화회관까지 광장으로 다 활용하겠다는 게 이제 광화문 재구조화의 이제 첫 구상이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순신 대왕, 세종대왕님을 어디로 막 옮긴다 만다 반대가 많았었어요. 가운데로 다시 옮겨야 되느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반대가 많다 보니까 지난해 9월에 박원순 시장이 일단은 논의를 중단시켜놨습니다. 중단시키고 이제 특히나 이제 행안부에서도 정부 청사가 바로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광장과 여러 가지 뭐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출입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행안부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논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들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서울시 얘기는 그 뒤로도 계속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토론의 공청을 열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다 하지만 사실상 어쨌든 반대 의견을 했던 특히나 도시 전문가, 건축 전문가들 반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광장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자체가 보기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통 통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건데 지금 문제는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시장이 공석 상태죠. 그리고 5개월 후에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병민 비대위원님. 자, 그러면 왜 이러느냐 서울시가?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아마 전반적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보궐선거를 하게 되겠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약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전의 문제, 이 공항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전임 시장이 했던 일들을 선출된 권력이 다시 새로운 시장이 되면서 완전히 갈아엎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지난 기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뿐 아니라 사실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넘어서서 여기에 대한 무리한 공사에 삽을 뜨게 되는 것들을 이 상식의 범위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인지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요. 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강행하게 되는 건지 사실 그 이유를 알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게 과연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않거든요. 4월 보궐선거는 당선이 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서울시장이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관련된 문제들도 결국은 새롭게 이제 한 12월 초가 되면은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해서 각자의 후보들이 뛰면서 새로운 서울의 청사진을 얘기하게 될 건데 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새로운 후보들이 나서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특히 앞서도 잘 설명해줬지만 과거 박 시장이 이 문제를 발표했을 때도 정부의 행정안전부조차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찬성을 하지 않았던 입장입니다. 이걸 서울시의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부시장이 무슨 권한을 바탕으로 유란히 추진한다. 아마 지금 현재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일들은 내년 4월에 있는 보궐선거로 다 넘기게 되는 게 지금 서울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컨대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곧 서울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지금 무리한 첫삽 뜬다 한계심 비판했는데 분명히 서울시는 공사 시작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나온 후보가 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예컨대 뭐 김광삼 서울시장 후보가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이거 백지화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약에 김광삼 시장이 당선되면 이 사업 그냥 백지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간에 지금 서울시 권한대행이 밀어붙였던 예산이며 사회적 소모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하려는 건지에 대한 의문. 우리 이제 근본적인 것은요. 광화문이 서울시 거예요. 서울 시민 거예요. 시민 거죠. 법적으로 서울시 거겠죠. 또 시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민을 위한 광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재정비를 하면 정말 좋아서 시민을 위한 광장이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굉장히 많고 또 행안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정여 권한대행이 저는 굉장히 월권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이렇게 논란이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광장을 본인이 시민의 손에서 뽑힌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이후에 서정여 권한대행이 하는 행위를 보면 시민에서 뽑힌 그런 시장 못지않는 권한을 좀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오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냥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고가 생기면 사실은 권한대행은 어떤 논란이 없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야지만 논란 있는 사업은 다음 시장이 선거로 뽑히게 되면 그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상관이 없겠죠. 그 시장의 어떤 생각과 여러 가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업 자체를 갖다가 왜 그것도 보궐선거를 몇 개를 남겨두지 않고 밀어붙이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서정여 권한대행이 정치에 뭔가 다른 게 있나? 저걸 징검다리를 뭐 하려고 하나?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멈춰야 하고 보궐선거에서 뽑힌 시장에게 이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걸 지켜보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도 참 궁금한데 박수현 우리 전 대변인. 우리 김병민 의원님께서 저렇게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선거에서 유리할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군요. 뭐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장 아닙니까? 광장은 적어도 시민과 의견과 이런 많은 것들이 모여드는 용광로이어야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민의 광장이고 시민의 것이죠. 시민이 결정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지금 여기 광장을 만들면, 아까도 또 제가 100년 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곳에 광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소망해요. 저렇게 그냥 콘크리트 어떤 가로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상징 광장을 보면 거기에 비해서 외국의 그런 광장들을 보면 너무 부럽죠. 그런 광장 하나, 명품 광장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렇게 졸속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그 시민의 광장이 이번 시민들이 선택이 집중되는 재보궐선거에 예. 뜨거운 이슈로 등장해서 여야의 많은 경쟁적 아이템들이 나와가지고 최선의 안이 선택이 되기를, 시민에 의해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는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그 청와대 집무실의 그 광화문 이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화문 재구조화와 거기에 따른 그 청와대 집무실의 광화문 시대 개막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와도 그리고 문화재 관련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100년 광장을 이번 시민의 토론을 통해서 만드는 어떤 광장 구성부터 만드는 단계부터 시민이 모이는 그런 광장다운 광장으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예. 자, 말씀 굉장히 부드럽게 하셨지만 굉장히 강력한 어찌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앞플이었습니다. 이 광장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취재 통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앞플은 야당의 의원도 이 전세 난민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김미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세 대란, 집값 급등, 부동산 대란이 서울을 넘어 지방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지난 10월에 제 지역과 아닌 곳에 있는 하나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처분하자마자 제가 살던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을 처분하겠다. 저는 내년 5월 말까지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집을 사려고 또 나섰습니다. 한 달 새에 2억 이상씩 올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김미애 의원의 주장은 지역구도 아니어서 원래 살고 있던 집 한 채를 팔았는데 팔자마자 집이 올랐고 거기에 집주인이 전세도 빼라라고 하면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해운대구의 126.6제곱미터 아파트인데 7월에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5,925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1월 6일에 7억 9,900만 원에 집을 팔았다. 그런데 팔고서 지금 보니까 9억이더라. 그러면은 얼마가 오른 겁니까? 1억 가까이가 지금 오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그 집을 팔게 되면 집을 새롭게 구매하는 사람이 내가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김미애 의원은 거리에 앉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민 박사랑 상황이 좀 비슷하네요. 비대위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 또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만 나오면 같이 피토하면서 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프에서 이제 거래 가격 있고 거래 가격 호가가 있는데 팔았던 거 조금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호가와 비교해 보면은 수억 원이 올라 있어서 사실 팔았던 금액으로는 새로운 아파트 장만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더 뒤늦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 상황을 김미애 의원이 바라보면서 이게 본인 일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김미애 의원의 얘기도 됐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게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된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가고 거기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였고 삶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부동산을 팔고 2년,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2달, 3달, 넉 달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수억 원이 올라서 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자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간에 껴있는 게 김미애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입법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참담하게 무너진 거죠. 핵심적으로 김미애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 한 가지는 저와 케이스가 좀 다른 게 집주인이 연락을 왔다는 겁니다. 살고 있는 전셋집의 주인이 이거 팔려고 하니까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집주인이 팔고 나서 실거주한다고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집주인이 연락 와서 이거 팔 거고 내가 들어갈 거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안 왔지만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4년 정도 넉넉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임대차 3법의 허점들이 있는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내 집이 팔고 나서 집값 올라가서 막 아쉽다라고 김 의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피해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 우리 컴퓨터 그래픽 다시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엄정히 팩트만 저희가 보도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거래 가격이 7억 9,900만 원에 11월 6일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지 김미애 의원이 7억 9,900만 원에 자기 집을 팔았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 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10월경에 김미애 의원이 저 집을 팔았다고 하니까 5억 9,250만 원과 7억 9,900만 원 사이에 값으로 아마 집을 판 것으로 보이고요. 김미애 의원이 정확히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2억 원 가까이 집값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정확한 팩트이기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책 발표가 정부에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장고 끝 전세대책 발표 임박. 서울, 강북, 경기 10억 원 이상 전세 실거래 아파트가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랐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LH와 SH 공실인 주택을 매입 혹은 임대해서 다시 전세로 공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 전세 기반 공공임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과연 이게 실효가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비혼인 상태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송인 사유리 씨, 41살.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갖고 싶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지난해 10월 자연 임신이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리 씨가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일본인이죠. 기증받아서 지난 4일에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리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를 급하게 찾아서 결혼하는 거는 저는 어려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결혼하는 사람이만 시험관이 가능해요. 행복해서 이게 꿈이었으면 어떨까나 생각해서 자는 게 무서워요. 기침 받았다고 말하지 마. 사람들이 차별할 거야.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그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야, 이 박수현 대변인 상당히 뭐랄까 여성 입장에서 홀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낳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사유리 씨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었던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유리 씨의 그런 선택을 응원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저걸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다양할 텐데 저는 아마 굉장히 좀 문화적 충격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 상황들이 잘 반영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적 제도적 정비나 또 어떤 의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동적인 건 사유리 씨가 이게 꿈인가 싶어서 잠이 들까 무섭다라고 하는 얼마나 개인에게는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응원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한번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하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1.5단계로 충분할까? 정부가 지금 나흘 연속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뉴스 속보로도 밑에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230명, 어제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점점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은경 청장이요. 어제 다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나 4주 후에는 이게 300명
이게 4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그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상 감염이라는 새로운 감염 양상과 감염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국면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감염력이 1을 넘었다라는 진단까지 했습니다. 감염력이 1을 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다시 2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정말로 2주, 4주 뒤에 300명, 400명으로 대한민국 코로나1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감염력이 1이 넘었다. 정은경 청장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지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취재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다라고 하면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킨다라는 얘기고, 1이 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루 신규 확진자로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로 만약에 2, 3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지금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자, 지금 감염력을 유지한다면 2주, 4주 뒤에 정 청장 얘기대로 300, 400까지도 갈 수도 있다. 김정희 교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이제 큰일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인데,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 때문에. 요즘 늘어나고 있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게 예전처럼 뭐 방문 판매나 집회 참가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더 무섭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카페에서, 가족 모임에서, 병원에서, 대학에서, 동아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 A 사우나에서 무려 11명이 확진이 됐어요. 야, 사실은 요즘 이제 사우나나 뭐 헬스클럽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사우나, 내가 가고 있는 헬스클럽에서 11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카페에서, 무려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21명이 나왔습니다. 저희 광화문 채널A 사옥 주변으로 수많은 카페들이 있는데요. 그 카페 모두 다 정부의 방침대로 앉아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자칫 잘못 쓰면 순간 방심에 그 카페에서 21명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가는 카페에서 21명이 나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기도원에서, 가족 모임에서 19명, 장애인 요양원에서 11명, 수원대 미술대학원 및 동아리에서 14명, 각양 일상생활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재명 부장.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신천지니 뭐니, 정광훈이니 뭐 이런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지점이고, 차라리 한 지역, 뭐 특정 장소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 장소를 잘 통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국에 저렇게 소규모 감염 지역만 최소 34곳이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특징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나나 카페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을 일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곳이죠. 그만큼 마스크 착용이 조금만 허술해도, 조금만 소홀해도 감염 위험이 높다. 이제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저러다 보니까 N차 감염이 어디까지 번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지 않나 싶고, 그래서 지금 정경 청장도 감염 지수가 이미 1을 넘어섰고, 그렇게 되면 3, 4주 뒤에는 300명, 400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은 이제 1.5단계 격상을 해서 모레부터 1.5단계 들어가는데, 1.5단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영업을 제한하진 않지만 다만 인원수를 제한할 뿐이죠. 각종 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인원수를 제한할 뿐이지 영업 제한 자체는 없는데, 결국 2단계 가는 건 시간 문제다. 수도권 같은 경우 300명 이상이 2단계로 가는 건데, 2단계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여튼 2, 3주 내에 2단계로 가지 않게 막아내는 게 지금 굉장히 방역당국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에게도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2주, 3주 안에 3, 400이 가지 않게끔
여기서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무언가 또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또 이 글로벌 제약기업이 모더나에서도 이 백신 실험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이게 다 초기 실험이 아니라 모더나에서는 94.5%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실험에 예방률과 94.5%를 기록했다 밝혔고요. 자, 여기는 앞서 화이자는 굉장히 영하였잖아요. 근데 이 모더나는 섭씨 2도에서 8도, 30일간 괜찮다. 마이너스 20도에서는 6개월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상온 좀 비슷한 데에서 이제 유통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화이자 백신 영하 70도 보관보다 용이하다. 모더나 주가가 10% 폭등했다. 모더나 CEO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We are delighted that the vaccine has close to 95% efficacy. But as you said, what we all want is if somebody gets infected, that they don't get severe disease. 이기는 편, 우린 편. 김병현 박사님, 네. 국제적인 제약회사, 뭐 국내 제약회사 다 각자 좀 열심히 코로나 백신 개발에 이렇게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빛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 화이자 얘기 나왔을 때는 이 냉동되는 유통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가? 실현이 되더라도 이 문제를 바탕으로 운송하면서 최종적인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모더나의 발표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운송에 대한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희망 섞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되는 얘기를 몇 마디 덧붙이는 전문가들은 이것도 역시 완벽하게 검증된 것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제약사 입장에서 서로 앞다퉈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만큼 나아가고 있다고 발표하는 것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제약회사들에서 계속되는 백신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내년 여름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꽤나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정부도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개발되고 최종적으로 투여 가능한 상태가 되는 백신 구매에 대해서 한치의 오류도 없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면서 이분들의 애절함도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국제 커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국제 커플들, 미혼의 국제 커플들 입국 허용하는 특별 비자, 특별 비자 이름이 Love is not tourism. 사랑은 관광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우리는 관광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품을 원한다라는 거고요. 국제 청원 사이트가 국제 커플은 특별 입국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국가별로 게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일부 국가들은 국제 커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연인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두고 있다. 상 흥미로운데, 자, 캐나다는 최소 1년 이상 만난 커플만 입국 허용했다. 얼마 만났어요? 아니, 8개월, 안 돼. 얼마 만났어요? 1년 반 돼서 들어오십시오. 뭐 이런 거다. 그거 어떻게 입증하죠? 프랑스, 거주증명서, 신분증명서, 공동임대계약서, 은행 계좌를 제출해야 된다. 경제적 공동체인지 보겠다라는 거고. 독일은 주고받은 SNS 메시지, 이메일, 함께 찍은 사진, 커플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야, 이건 뭐 어려운 문제네요. 이제 뭐 이 코로나가 사랑에 또 방해불이 되네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일부 국가, 이제 캐나다, 독일,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일단 신분증이랄지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독일 같은 건 뭐 이메일, SNS 메시지 이런데 이런 거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거주증명서 없고 임대차 계약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참 이 코로나가 굉장히 사랑까지 갈라놓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또 이런 좀 걱정이 돼요. 우리가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래서 안 보면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좀 멀어져 있으면 사실 만나지 못하면 사실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둘 사이에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뭐 아주 국제 결혼하고 또 국제적으로 커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항공과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거래 또는 움직임이 이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도 갈라놓는 코로나가 되어버렸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참 관심 받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글 교실에 다니면서 한글을 막 배웠는데, 자,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 작품을 써서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 친구 휴가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느 날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 나를 동작 그만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내 친구 유모차를 동작 그만시키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작품도 있고요. 보고 싶은 친구야, 코로나가 뭐길래 친구를 만나지 마라 카네. 코로나가 뭐길래 보고 싶은 새끼들도 못 보게 하네. 라는 코로나가 뭐길래 라는 최방윤 할아버지의 시가 경북 안동의 시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방윤 할아버지가 글을 모르는 아내가 내가 먼저 작고 하면 홀로 남게 될 것을 걱정해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글 공부에 나섰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뭐길래 보고 싶은 새끼들도 못 보게 하네 라는 말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뭐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김해는 왜 벌어졌을까? 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비대위원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